고분고분 집으로 데려다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택시 번호를 적었으니 내가 내일 회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동료들이 경찰에 고발할 테니까요. 그제서야 운전사는 힐끗 뒤를 돌아다 보았다. 성가시다는 표정이었다. 거참 되게 시끄러운 아가씨구먼. 새끼손가락. 하성난. 한밤의 택시는 함부로 타는 게 아니다. 난 그 말을 20살이 되던 해부터 들어왔다. 그럭저럭 만 10년이 넘은 셈이다. 솔직히 그동안 난 그 말을 건성으로 흘려들었다. 내가 운동화끈을 묶고 있거나 흘러내리는 앞머리카락을 핀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골몰하고 있을 때를 골라 잡은 어머니의 탓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일찍 귀가하라는 잔소리에 다름없었으니까. 10년 동안 내가 사귀었던 남자들은 조금도 성가셔하지 않고 기꺼이 집 앞까지 날 데려다 주었다. 딱 한 명, 차비와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전철역까지만 바래다 주던 남자가 있기는 했었다. 저녁 8시면 헤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남자와는 가까워질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 한 번의 입맞춤도 없이 헤어졌다. 요사이 부쩍 혼자 택시를 타야 할 일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매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만약 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훨씬 더 마음에 새겨들었을런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지난 10년 동안 내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던 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깊은 밤 택시를 잘못 타서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오지는 않았다. 적어도 10년 동안은 운이 좋았던 것이다. 왜 모든 어머니들이 딸에게 해주는 애정어린 충고가 딸에게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하나같이 과장이 심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은 알 수 없었다. 깊은 밤,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원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검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우산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동안 겉옷이 젖기엔 충분한 양이었다. 속옷까지 젖기 전에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싶었다. 도로에는 무수히 많은 택시들이 질주하고 있었지만 먼 빛으로도 이미 손님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다 내리는 무의미한 동작이 20분 넘게 반복되고 있었다. 연말이었고 늦은 밤이었고 게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니 택시가 쉽게 잡힐 리 없었다. 택시를 잡은 건 내가 아니었다. 같이 있었던 일행 중에 한 남자가 친절을 베풀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애인도 남편도 아니었다. 여자애와 어떻게든 입을 맞춰보려고 여자애의 집까지 쫓아오기에는 이미 그는 너무 나이가 들어 있었다. 직장 동료로서 같은 회사의 여자 동료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이 택시를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일행 중에 누군가가 택시 뒷좌석의 문을 열어주었고 난 떠밀리듯 택시에 올라탔다. 내일이 아니지. 오늘 다시 봅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군가 세게 문을 닫는 바람에 그의 말꼬리는 택시 밖으로 잘려나갔다. 난 비로소 나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돌림을 당했다는 허전함이 있었다. 중동 신도시로 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내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집으로 가는 내내 택시 운전사의 넋두리를 들어준 일이 있었던 이후로 난 운전사와 손님 사이에는 얼마간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택시 안에서는 독특한 냄새가 났다. 내가 묻혀온 비비린내와 섞여 목구멍 바로 위까지 신물이 넘어왔다. 택시 안은 사우나실처럼 축축했고 한동안 환기를 시키지 않았는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매캐한 먼지가 딸려 들어왔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물은 많지 않았고 와이퍼는 오히려 유리창에 먼지를 묻혀놓았다. 와이퍼가 4번 움직이는 동안에도 택시는 출발하지 않았다.
술 취한 중년 사내가 도로로 뛰어들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비좁은 택시 안에서 저녁에 먹은 온갖 조미료의 냄새를 풍기는 낯선 사내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았다. 합승은 싫으니 돈을 좀 더 얹어주겠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지금 번호를 적고 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고 있던 운전사가 말했다. 뒤돌아보니 내게 택시를 잡아준 남자 동료가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수첩과 택시 번호판을 번갈아 쳐다보며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친절한 사람. 그는 내 안부를 걱정해 내가 타고 갈 택시에 번호를 적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애인인가요? 운전사가 껌을 씹듯이 중얼거렸다. 애인이라뇨? 저 사람은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에요. 혹시 택시의 번호를 적는 일이 운전사의 비위를 건드렸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기분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는군요. 운전사는 백미러를 통해 물끄러미 날 들여다보았다. 그가 천천히 입을 움직였다. 이 차는 훔친 차입니다. 난 운전사의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가 토를 달았다. 그러니 백날 번호를 적어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느닷없는 이야기에 난 좀 당황했다. 잠시 후 운전사가 저 혼자 소리 높여 웃었다. 농담입니다, 농담. 하지만 난 하나도 우습지 않았다. 웃어보려 했지만 약간 벌어진 입가의 근육이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택시 번호를 적는 일이 그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험하디 험한 세상이니까요. 자, 어떻게 갈까요? 지름길로 120을 밟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여러 번의 경험으로 택시를 탄 이상은 택시 운전사에게 맡겨놓는 것이 최상이었다. 난폭하게 달려가는 택시 속에서 온몸을 콩처럼 튀기면서 불안해하거나 말끝마다 욕설이 튀어나오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주눅 들어가는 건 질색이었다. 그리고 난 훔친 택시라는 그의 말이 농담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다. 기사님 편하신 대로. 그는 대답 대신 입을 벌리고 소리 없이 웃었다. 차 안은 어두웠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운전석 목바지 위로 드러난 그의 뒤통수가 전부였지만 무거웠던 택시 안의 공기가 대번에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택시가 출발하기 전 무심코 뒤돌아 보았지만 택시를 잡아주었던 일행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대신 내 눈엔 택시 뒷창에 붙어 흔들리는 인형들이 들어왔다. 뒷창만이 아니었다. 뒷좌석의 좌우 창문에도 인형들이 매달려 있었다. 모두 소나기에 잡히는 작은 크기의 봉제 인형들이었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유리창에 붙은 고무 앞착 부분에 아예 접착제를 발라놓은 듯했다. 택시가 차선을 바꾸거나 급정거를 할 때마다 끈에 매달린 인형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쏠렸다. 택시는 마포대교를 건너기 위해 줄지어 선 차량들 뒤를 따라붙지 않았다.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를 가로질러 영등포 구청 앞으로 가는 길은 미터 요금기로 3,000원가량이 더 추가되는 길이었다. 택시는 마포대교의 오른편 일산 신도시 방향으로 접어들었다. 택시기사는 지리도 밝았고 양심적이었다. 단지 이런 심야에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성격이라면 택시 번호를 적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었다. 밖을 내다보고 싶었지만 유리창에 다닥다닥 붙어 흔들리는 인형들 때문에 쉽지 않았다. 성산대교를 알리는 이정표가 시야에 들어왔다. 성산대교로 빠져나가 목동으로 가면 곧바로 경인고속도로에 합류할 수 있었다. 늦어도 새벽 1시면 집에 도착해 세수를 하고 이를 닫고 꿈 없이 잠을 잘 수 있었다. 한잔하셨군요. 10분쯤 달리고 있었을 때 운전사가 말을 걸어왔다. 술을 마시긴 했다. 고기를 굽는 화덕 바로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빨리 취기가 올랐다. 화장실에 가다가 치맛자락을 밟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동료 가운데 누군가 노래를 시켰을 때 주저없이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두터운 모지 코트에 밴 고기 탄내가
운전사의 비위를 상하게 했을 수도 있었다. 창문을 내리려 했지만 창에 붙은 인형들 때문에 창문은 겨우 1cm쯤 열리다 말았다. 창문 틈으로 떨어진 빗방울이 띄엄 이마에 점을 찍었다. 연말이니까요.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이랍니다. 그는 또 입을 벌리고 웃는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 바로 밑을 통과할 때마다 희미하게 남아 운전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머리카락을 포마드로 발라 벗어넘긴 듯 불빛을 받을 때마다 반짝반짝 빛이 났다. 맨 처음 택시에 올라탔을 때 맡았던 냄새는 그 포마드 냄새인 것 같았다. 머리에 바르는 포마드는 운전사의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었다. 목소리로 보면 40대 초반일 것 같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의자 틈으로 불이 들어온 계기판들이 보였다. 핸들 위에 그의 오른손이 얌전히 올려져 있었다. 하얀 면장갑을 끼고 있었다. 흰 장갑을 낀 운전사는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에 특이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무릎에 올려놓은 내 두 손을 내려다보는 순간 자꾸 그의 오른손이 마음에 걸렸다. 잠시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이 문제였다.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내가 택시를 탄 이후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다. 핸들을 돌릴 때도 그 새끼손가락은 다른 4개의 손가락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장갑의 4손가락 끝에는 거무스레한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새끼손가락 끝만 유독 희었다. 만져보진 않았지만 그 새끼손가락은 딱딱하고 온기 하나 없을 거였다. 어쩌다 새끼손가락이 저렇게 되었을까? 난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그의 새끼손가락을 훔쳐보았다. 이런, 취해도 너무 취하셨군. 택시 안에는 달랑 그와 나 단둘 뿐이었으니 이번에도 나에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취한 것은 아니었다. 난 무릎을 모으고 상체를 반듯하게 세워 앉았다. 운전자의 시선이 우측 사이드 미러로 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과연 옆 차선에 눈에 띄는 차가 있었다. 12인승 승합차였는데 차선을 중간쯤에 걸치고 속도를 내고 있었다. 비가 내려 젖기 시작한 도로는 빙판보다 더 미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칫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기라도 하는 날엔 그 주변을 달리던 차들에게로 불똥이 튈 건 뻔한 일이었다. 유난히 굽은 길이 많은 곳이었다. 굽은 길을 돌 때마다 승합차는 훌쩍 다른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직선 구간이 오면 뒤늦게 차선 안으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다른 운전자들이 사이를 두면서 승합차의 앞과 뒤로 간격이 넓게 벌어졌다. 승합차는 가끔 내가 탄 택시와 부딪힐 듯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난 창에 붙은 인형들 사이로 승합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술에 취해 미친 듯 달려가는 승합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건 오늘 밤 내 계획에 없었던 것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마셔댄 걸까요? 글쎄요. 택시 운전사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듯 했다. 그의 새끼손가락이 더듬이처럼 곤두섰다. 운전사가 기어를 바꾸며 악셀을 밟았다. 의자 밑에서 톱니바퀴들이 맞물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옆 차선을 달리고 있던 승합차를 따라잡았다. 운전석을 지나치며 보니 핸들을 잡고 있는 젊은 사내는 아예 자고 있었다. 택시 운전사가 클락션을 눌러대며 주의를 주었지만 그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승합차를 쳐다보느라 내 코는 유리창에 짓눌려 있었다. 인형들만 없었다면 좀 더 잘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저런 치들은 그냥 둬선 안 돼요. 누군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별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이었다. 내게 약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승합차를 끝까지 쫓아가 운전자를 승합차에서 끌어낸 후 늘씬 패주고 싶었다. 운전사가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았다. 저런 놈들은 좀 맞아야 합니다. 손님이 안 계셨더라면 끝까지 저 차를 쫓아갔을 겁니다. 다시는 술 먹고 핸들을 잡지 못하도록 두들겨 패줘야 하는데 말이죠.
순식간에 생면부지인 운전사와 난 한통속이 되었다. 저렇게 취한 사람이 차를 끌고 가도록 방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방어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택시는 속도가 조금 떨어져 있었다. 난 택시가 속력을 내서 승합차를 멀찍이 따돌려 주기를 바랬지만 도로에는 차들이 너무 많았다. 택시는 어쩔 수 없이 승합차의 눈치를 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릴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저렇게 되는 걸까요? 소주 한 병, 두 병? 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운전사는 전방과 옆 차선의 승합차를 번갈아 쳐다보며 핸들을 쥐고 있었다. 분명히 소주 두 병 넘게 마셨을 거예요. 궁금하세요? 그럼 쫓아가서 물어볼까요? 운전사의 그 말을 난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못할 것도 없죠, 뭐. 난 웃으면서 성산대교 진입로라고 적힌 이정표가 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그제서야 운전사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 것 같았다. 그가 핸들을 내리치며 이런 제기랄 하고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를 어쩐다. 저 차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그만 진입로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부하뇌동한 내 탓도 있었다. 좀 돌아가면 되지. 난 30분 정도 오늘의 계획을 뒤로 돌려놓았다. 그때 승합차의 운전자가 또 차선을 벗어나 덮칠 듯 택시로 달려들었다. 택시와 승합차가 살짝 닿았다 떨어졌다. 차체가 마주 닿으면서 오렌지색 섬광이 일었다. 택시 운전사가 재빨리 핸들을 꺾었다. 택시는 차선을 벗어나 중앙분리대로 만들어 놓은 화단 위로 올라가 버렸다. 조금씩 멀어지는 승합차의 차체에는 택시에서 묻어간 듯한 청색 레커 자국이 나 있었다. 후진 기어로 놓고 악셀을 밟자 화단 위에 올라간 두 바퀴가 덜컹 소리를 내며 도로 아래로 떨어졌다. 화단 턱을 들이받으면서 왼쪽 헤드라이트 등이 깨져 달아나 있었다. 그 충격에 이로 입술을 깨문 모양이었다. 입술에 닿는 혀 끝에서 비릿한 맛이 느껴졌다. 차선으로 되돌아와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승합차는 보이지 않았다. 운전사는 상체를 앞으로 내밀고 등대처럼 얼굴을 천천히 움직였다. 저런 놈들 때문에 괜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저런 놈들은 그냥. 운전사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바람에 내 몸은 의자 옆으로 나뒹굴었다. 일산 신도시를 알리는 이정표가 획 스쳐 지나갔다. 시야의 끝으로 신도시의 거대한 아파트 군락이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했다. 점점 집으로 가는 길이 멀어지고 있었다. 난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우회로를 알리는 이정표를 보는 대로 운전사에게 알려줄 생각이었다. 택시 운전사가 깜빡이 등도 켜지 않은 채 옆 차선으로 끼어들었다. 대로의 한쪽으로 작은 진입로가 입구를 벌리고 있었다. 순식간에 차선을 바꾼 택시가 진입로를 향해 내달렸다. 그 길은 성산대로로 가는 우회로가 아니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렇게 된 이상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P자 모양의 진입로의 끝은 구도로로 이어졌다. 폭이 좁은 도로는 오래되었는지 군데군데 크고 작은 웅덩이가 패어 있었다. 웅덩이마다 빗물이 고여 있었다. 웅덩이 위를 지나칠 때마다 택시의 밑바닥 철판이 아스팔트에 닿으면서 기분 나쁜 마찰음을 냈다. 가로등 하나 없는 도로의 끝은 어둠에 묻혀 있었다. 어둠 때문에 갑자기 불안해졌다. 한밤에 택시는 함부로 타는 게 아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택시는 하나 남은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어둠을 헤집어댔다. 이보세요. 제 말 들려요? 혀가 나무 토막처럼 굳었다. 침샘이 말라버린 듯 입안은 종이장처럼 바스락거렸다. 목구멍이 따가웠다. 운전사는 여전히 상체를 전면 창 쪽으로 들이밀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운전사는 잠깐 차를 멈췄다.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의 끝은 비가 그냥 스며드는 맨땅인 것 같았다. 이윽고 택시는 갈림길의 왼편으로 꺾어 들어갔다. 택시 운전사의 새끼손가락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훔친 차라는 것은 어쩌면 농담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핸드백에 든 돈을 헤아려 보았다. 5만 원 정도의 현금과 카드가 있었다. 과연 내 몸값은 얼마나 되는 걸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난 비싸 보이지 않았다. 침착해지기 위해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지만 6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는 못했다. 뭔가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전 돈이 별로 없어요. 혹시 돈 때문이라면. 하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돈을 노리고 하는 일 같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직장 동료가 택시 번호를 적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 같았다. 충분히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일이었다. 아까 동료가 번호를 적은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니죠? 설마요. 고작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아볼 수 있어요. 이번에도 운전사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난 신경질적으로 창문의 내림 단추를 눌러댔다. 하지만 창문의 이음새에 봉제 완구가 끼이면서 창문은 더 이상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았다. 이런 망할 놈의 인형들 같으니. 인형을 잡고 뜯어내려 했지만 인형에 달린 나일론 끈 때문에 살갗이 베이고 말았다.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승합차와의 접촉으로 문이 안으로 눌린 것 같았다. 두 발로 차문을 밀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온몸은 땀으로 젖었다. 난 운전사의 뒤통수에 대고 어깃장을 놓았다. 아까 보셨죠? 고분고분 집으로 데려다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택시 번호를 적었으니 내가 내일 회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동료들이 경찰에 고발할 테니까요. 그제서야 운전사는 힐끗 뒤를 돌아다 보았다. 성가시다는 표정이었다. 거참 되게 시끄러운 아가씨구먼. 가까운 곳에 쓰레기장이 있는 것 같았다. 조금 전에 난지도라고 적힌 이정표 아래를 지났던 기억이 났다. 난지도에 쓰레기를 버리러 온 청소부를 놀래키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난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부검될 것이다. 그러면 30살에 가여운 이 여자가 마지막 식사로 먹은 것은 불에 탄 등심 몇 조각과 무채, 콩나물, 약간의 녹황색 채소, 그리고 몇 잔의 소주였다는 것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택시를 잡아준 그 남자 동료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내 시체는 영영 발견되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 여자 실연을 당한 이후로 늘 외로워했어. 사고가 있던 날 밤도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았어. 소주를 들이켰잖아. 빼지도 않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 그게 다 조짐이었던 거야. 그럴 줄 알았다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건데 말이야. 살려주세요. 내 목소리는 모기처럼 힘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살려주세요. 난 예쁘지도 않고 몸매가 좋지도 않아요. 물론 건강하지도 않죠. 3년 전 늑막염을 앓았어요. 쓸데없이 나이만 먹었죠. 정말 쓸데없이 나이만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솔직하시군요. 운전사의 웃음은 받은 기침으로 이어졌다.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 빛났다. 운전사가 짧게 소리쳤다. 찾았다. 겁에 잔뜩 질린 나는 그 말을 운전사가 큰일을 치를 적절한 장소를 찾아냈다는 걸로 알아들었다. 계기판의 숫자는 그가 택시를 몰고 장장 10만 킬로미터 넘게 뛰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었다. 그는 능숙한 택시 운전사였다. 잘 알려지지 않은 샛길도 훤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사람들의 방해를 안 받고 일을 치를 수 있는 조용하고 외진 장소를 10군데도 넘게 알고 있을 거였다.
벌어진 입에서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되도록 고통 없이 죽는 거였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나를 알고 있는 여자들은 두 번 다시 한밤의 택시를 함부로 혼자 타고 다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난 원래 택시 운전사가 아닙니다. 저속 기어로 서행하던 그가 말했다. 그가 택시 운전사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나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택시가 멈춰섰다. 택시 운전사가 파킹 레버를 힘껏 당겨 올렸다. 택시 문이 열리고 운전사가 택시 밖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체구가 작은 사내였다. 그는 택시 뒤로 돌아와 그때까지 좌석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날 끄집어냈다. 난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사지를 버둥거렸다. 하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그가 날 앞세웠다. 함석 지붕을 덮은 낡은 공장이었다. 코를 쏘는 염색의 냄새가 났다. 공장은 폐쇄된 지 오래된 것 같았다. 어둠이 눈에 익자 유리창이 깨져 달아난 창문들이 보였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 몇 번이나 넘어졌다. 그는 내가 최초로 얼굴을 본 택시 운전사였다. 그리고 얼굴을 본 이상 난 살아남을 수 없었다. 내 뒤에 선 운전사는 내 등에 칼을 들이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었다. 나중에야 난 그것이 칼이 아니라 그의 새끼손가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뒷마당으로 돌아갔다. 그곳에 낯익은 승합차가 서 있었다. 승합차의 차체에 청색 레커가 묻어 있었다. 택시 운전사와 승합차의 운전사, 두 사람이 한 패거리라고 생각했다. 승합차는 미리 이곳에 와 택시 운전사가 날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겉옷을 적신 비는 이제 속옷까지 적시고 있었다. 한기와 공포 때문에 턱이 떨렸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승합차를 몰았던 사내의 발로 짐작되는 것이 땅을 디뎠다. 발목이 자꾸 꺾였다. 땅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 같았다. 사내가 승합차 뒤에 서서 오줌을 누기 시작했다. 택시 운전사가 승합차 운전사의 뒤로 가 섰다. 형씨, 나 좀 봅시다. 찌그러진 눈을 끔적이며 승합차 운전자가 뒤돌아섰다. 택시 운전사의 주먹이 정확히 승합차 사내의 얼굴 정중앙으로 날아가 박혔다. 술 취한 사내의 몸이 부대차루처럼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책으로 보면 사내는 택시 운전사보다 훨씬 컸지만 사내는 주먹 한 번 휘둘러 볼 수도 없었다. 난 드럼통 뒤에 몸을 숨기고 서서 물컹한 살집에 가 닿는 주먹질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면 택시 운전사와 승합차 운전사가 공모한 것이 아니었다. 택시 운전사가 씩씩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아까 그러셨죠? 저런 놈은 그냥 두어선 안 된다고. 아가씨 말을 듣고 나서야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진입로를 놓친 후였고 말이죠. 헤드라이트 등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냥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 난 그가 시키는 대로 이미 쓰러져 놓은 사내의 허벅지를 구둣발로 걷어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 이리로 온 건가요? 그럼 뭐하러 이 밤중에 이런 곳을 온단 말입니까? 툭툭 건드려 보던 발끝에 신경질이 모두 실렸다. 지금 이 시간이면 난 내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이렇게 비를 맞고 외진 곳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사내 때문이었다. 난 분이 풀릴 때까지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해댔다. 문득 땅에 반쯤 박혀있는 돌이 눈에 들어왔다. 난 허겁지겁 돌에게 달려들었다. 맨손으로 흙을 파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가 뛰어와 날 떼어냈다. 자자, 이제 그만하세요. 날 좀 도와주겠어요? 사내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사내를 일으켜 세웠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역한 술 냄새가 날아왔다. 운전사는 승합차의 짐칸에 사내를 집어넣고 문을 닫았다. 공장 안으로 들어간 운전사가 넓은 천을 끌고 나왔다. 체육대회 때 쓰던 천막 같았다.
운전사는 찢어진 천막으로 승합차를 뒤집어 씌웠다. 난 택시 운전사가 아닙니다. 이제 운전사는 천막의 한 귀퉁이를 잡고 승합차 지붕에 올라 서 있었다. 하나 둘 셋 소리와 함께 그가 천막을 들어 올렸다.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었다. 그때 승합차를 덮고 있던 천막이 스르르 아래로 허물어지듯 흘러내렸다. 승합차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승합차의 짐칸에 누운 사내와 함께. 어느샌가 운전사가 내 뒤에 와 서 있었다. 땅에 펼쳐진 천막으로 뛰어가 밟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승합차는 없었다. 승합차는요? 그 남자는요? 반쯤 넋이 나가 있는 나를 운전사가 잡아 끌었다. 자, 이제 그만 갑시다. 이제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지는 않을 겁니다. 택시가 자유로로 들어서는 진입로를 따라 올라오는 순간이었다. 휘황한 가로등 불빛을 받아 허공에서 뭔가 반짝 빛을 내는 것을 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다. 내가 본 것은 기초공사를 마친 아파트의 옥상 위였다. 아파트 옥상에서 반짝 빛을 내며 올라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방금 사라진 승합차인 것만 같았다. 택시는 다시 자유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와 난 여전히 운전사와 손님이었지만 처음 택시를 탔던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난 뒷좌석에 앉아 사람을 내리친 내 주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승합차의 운전자는 25층 아파트 꼭대기 위에서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승합차를 몰고 어떻게 이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되었는지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겠지만 아무것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아셨겠지만 난 택시 운전사가 아닙니다. 네, 아셨겠지만 저도 이제 평범한 회사원은 아니죠. 여기 이 손가락이 보이십니까? 그가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사라지는 마술을 할 때 동물원과 같이 사라진 새끼손가락입니다. 난 웃지 않았다. 정확히 40분 뒤에 택시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이는 놀이터 앞에 멈춰 섰다. 난 요금을 내기 위해 핸드백을 뒤적거렸다. 그만두십시오. 이 택시는 원래 제 것도 아닙니다. 그럼 훔쳤나요? 정확히 말하자면 받을 돈 대신 가지고 온 겁니다. 이 택시의 원래 주인은 저 인형들을 모으는 내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돈만 생기면 저 인형을 갖기 위해 게임기로 달려갑니다. 저 인형 때문에 얼마 전 부인이 집을 나갔죠. 그 친구는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먹지 않죠. 대신 그 돈을 모두 저 기계에 갖다 바칩니다. 십자 모양의 낚싯바늘이 서서히 움직여서 원하는 인형을 들어 올릴 때 그 몇 초를 위해서죠. 그 친구 집엔 온통 저런 인형 천지죠. 이제 어디로 가세요? 사라진 손가락을 찾으러 갈 겁니다. 비는 잠깐 멈춰 있었다. 빗물이 고인 곳에 살얼음이 끼고 있었다. 신발 밑창이 닿은 곳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났다. 손가락이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동물원이 있는 곳에 있겠죠. 그럼 동물원이 있는 곳을 알아내셨군요. 예, 손가락이 있는 곳에 있을 겁니다. 난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차의 트렁크를 열고 커다란 보자기를 꺼냈다. 보자기로 택시를 다 덮은 그가 택시 지붕으로 올라섰다. 보자기의 끝을 잡은 그가 나를 향해 웃었다. 어느 날 광화문 사거리에 동물원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리로 절 찾아오십시오. 난 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당신이 아주 오랜만에 날 집 앞까지 데려다 준 남자라는 걸요. 그가 하나 둘 셋을 세었다. 기압과 함께 허공으로 솟구친 보자기가 천천히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없었다. 난 방금 전까지도 택시가 서 있던 곳으로 걸어가 보았다. 희미하게 휘발유 냄새가 났다. 그때 공중에서 날아온 무언가가 내 이마에 부딪히고
발밑으로 떨어졌다. 난 그것을 보기 위해 발밑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의 새끼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의지였다. 그는 한때 유명한 마술사였다. 여러 서커스단에서 그에게 눈독을 들였다. 그의 마지막 마술은 동물원을 사라지게 하는 거였다. 시의 작은 동물원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동물원의 울타리를 덮는 보자기를 만드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관중들 앞에서 그의 마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동물원과 함께 그의 새끼손가락도 사라지고 말았다. 관중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라진 동물원을 다시 불러오라고 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이제는 동물원이라고 할 수 없는 공터에서 하나 둘 셋을 세는 그의 기합 소리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동물원을 불러오지 못했다. 난 의지를 땅에 파묻었다. 그는 동물원과 그의 새끼손가락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날 오전에 난 2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 통은 어머니의 전화였다. 어머닌 동생의 출산 때문에 동생 집에 머물고 있었다. 통화를 끝낼 무렵 어머닌 또 한밤중에 택시는 함부로 타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난 이 말을 11년째 똑같이 듣게 될 것이다. 팔과 다리에 근육이 당기는 건 어젯밤 승합차를 몰던 사내를 때리느라 갑자기 운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난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니 말이 100번 옳아요. 다른 한 통의 전화는 어젯밤 택시를 잡아준 남자 동료였다. 그는 아직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 날 걱정해 주었다. 하루 결근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다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었다. 어젠 고마웠어요. 남자 동료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어젯밤 내가 탄 택시 번호를 적고 있더군요. 내가 그랬나요? 수첩을 뒤지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뭔가를 적긴 적었군요. 붉은 장미 231에 남자 동료가 적은 건 내가 탄 택시의 번호가 아니라 2차로 갈 술집의 전화번호였다. 어젯밤 내 안부를 걱정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